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사유는 좀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법률적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조항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은 2001년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집권당에서 발의를 해서 법제의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1조, 2조, 지금은 2조에 있는데 당시엔 30조 이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라는 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성적 지향을 이루한 차별행위 금지 요 개념만 들어옵니다. 요 개념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조항이 제정됐다는 이유로 동성애 반대 행위를 인권 침해 행위로 해서 금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5년 뒤에는 이제 이 조항이 보통은 정의 조항이라 이 초반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개정할 때 현재 2조 3호 규정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이상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가치 판단이 아주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동성애는 법으로는 금지 안 시키지만 도덕으로는 금지시켰던 것인데, 이걸 차별행위 금지 사회로 구존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고요, 법적으로 보호를 안 했다가 보호를 하게 되고, 동성애 성행위를 도덕적으로는 금지 행위가 대상이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은 인권 침해 행위가 돼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권고하게 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도덕과 법률적인 한 국가의 태도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들이나 다수 국민들은 인식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치고법원의 결정기구의 판단이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에 동성애 성행위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위헌심사가 있었는데요. 2011년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헌재 재판관분들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2008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랑 동일한 태도입니다. 원래 법의 태도로는 동성애를 혐오감 유발한다 이러면은 이거 인권 침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법에 따르거나 또는 인권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지금 헌재 재판관분들과 대법관들이 지금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또 국민 다수들이 이 동성애 성행위를 여전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로 한 이 법은 현재 진정한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대법관들의 의사에도 반하고 헌재에도 좀 반하는, 그래가지고 사실상 성적 지향이라는 말 속에 슬그머니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서 전격적으로 제정돼 실적으로는 좀 기망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로 굉장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사라져서 동성애가 많이 조장되게 됨으로써 지금 동인권위법이 통과된 때부터 국내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급증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정도로 특히 청소년들한테 폭증합니다. 폭증. 그래서 그로부터 인권 에이즈가 4배 늘었고요.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했지만 청소년은 18에서 26배, 그 다음에 청년들은 11배가 증가합니다. 이 원인이 이 인권위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이 인권위법 조항이 좀 타당하냐,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동성애 관련한 용어들이 좀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은 그 용어의 의미에 동성애를 긍정하는 메시지가 담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이거 자체가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이 감정과 의사와 행동이 이렇게 짬뽕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감정과 의사는 법이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의 성적 지향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왜 들어가냐면 감정을 끌어들이면 책임을 못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욕구와 성향과 동성애 성행위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성향이라는 말 대신 동성애 성행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말 자체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쓰는 순간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차별이다, 잘못됐다 이런 세계관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애 반대행위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이 금지된다 그러면 동성애 반대가 금지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라는 말도 이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소수와 다수는 긍정적 가치를 가진 것 중에 선택 결과 소수와 다수가 나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법을 어겼거나 다수의 도덕을 어겨서 법 어긴 사람과 도덕 어긴 사람이 소수가 됐다고 해서 소수자라고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 위반자, 법 위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 소수자라는 말도 인권위법 존축에서 들어왔는데 이 말 자꾸 쓰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반대된다는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전략적 용어들은 좀 이렇게 구별해서 쓰면 좋겠다 싶고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이제 법률과 도덕에 대한 국가의 이 규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덕으로도 금지하고 법로도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그냥 지금 큰 오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법으로 처벌을 안 해요. 군인이 아니나. 도덕으로만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금지, 법으로는 처벌 안 하고 보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비보호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도 허용하고 법률적으로도 보호하는 형, 이 세 가지 형태가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나라가 도덕적 금지와 법률 비호를 취했다가 인권위법 조항에 의해서 도덕적 허용으로 막 옮기려고 하는, 법률적 보호를 막 옮기려고 하는 첫걸음을 내들인 상태. 근데 아직 국민 다수의 또는 헌법재판관들과 대법원들을 설득 못하고 있는 상태. 여기가 이제 우리 국가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세계적으로는 현재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적극 보호하는 나라들이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21개국이다 이랬는데요. 정확하게는 뭐 영국이 한 나라 안에 여러 개를 카운트됐대요. 그래서 17개다라는 뉴욕타임즈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별로는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동성인권을 합법화한 나라가. 그 다음에 시민결합으로 인정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데, 이런 데는 있는 덴마크 같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성소수자연합이라고 하는 소위 일가라는 이 동성애 지지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 75개, 80개국은 법으로 처벌한다 그럽니다. 그럼 200개 중에서 한 20여 개 보호, 그 다음에 80여 개 처벌, 나머지 100여 개가 우리나라 같은 곳인데 도덕적 금지, 법률적 비보호, 이 상태가 세계적인 현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위 경제선진국들에서 보호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 조약에도 이 사람들이 적극 가담을 해서 국제인권조약에서 해석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조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으로, 해석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해석이 논란이 되면 법원 같은 해석기구가 있는데, 인권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그런 국제인권의 법원 기구에서 이것을 일반 이제 넣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 동성애 합법화는 유감스럽게도 저같이 이렇게 그 사회의 엘리트들인 법관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2001년에 갑자기 이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면 도덕적으로 반대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안 해주고 슬쩍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30조 2항에 숨겨지듯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003년에 청소년 유해 매체 중에 동성애를 삭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03년에.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당시에 노무현 정부한테 차별행위 인권입법은 권고조항만 있지 처벌조항이 없어요. 강제적인. 이제 강제로 처벌해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라는 차별금지법안을 아예 인권위에서 만들어줍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노무현 정부한테 이렇게 제정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차별금지법안 제정 시도가 계속 시작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2011년에는 몇 년 전이죠. 국가인권위회가 기자협회랑 만나가지고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보도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혐오하거나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언론에서 보도하면 인권침해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만들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키는 행동까지 되고 있고 그 후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번 발의가 되고 법무부에서 또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 쪽에서 발의가 되고 이러면서 수차례 차별금지법안이 시도가 되다가 많은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알고 반대운동을 심각하게 하자 국회에서 이제 멈칫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은 지금 동성원의 합법화 소송을 제기해서 다른 미국처럼 법원의 법관들을 설득시켜서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동성혼을 합법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헌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를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안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수는 반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갑자기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인권입법을 제정한 다음에 계속 보호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좀 막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확고히 결정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보호 형태로 바뀔지 아닐지가 이제 좀 나뉘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동성애 성행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논거가 무슨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한 국가의 지성들이 다 넘어가는가? 그 상당히 혹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좀 안 다음에 우리가 인권위법 조항의 심각성을 좀 개정하는 데로 좀 나갔으면 해서 잠깐 근거들과 피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제인권조항이 있으니 따라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엔의 해석조항들은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지금 인권계획의 가입 당사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제인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첫 번째고 주요 인권 선진국 다 따라가니까 이거 안 따라가면 이거 트렌드에 어긋나는 거다. 최강대국도 같다. 그러니 가자 이런 논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의 자유 이거 다 침해한다 뭐 이런 법 논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궤변으로 동성애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다. 둘이 좋아하니까 허용하자. 왜 그렇게 막냐? 그렇게 해가 있냐? 이러면서 동성애적 성행위에 해가 없다고 자꾸 강변합니다. 질병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성애는 지금 다양성의 사회다. 다원주의 사회고 동성애 반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앞장서고 있는데 이거 서로 신앙을 존중하고 가치관을 존중해야 되는데 왜 남의 그에게 가치관을 강요하냐. 이거야말로 이 동성애 성애자들에 대해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야말로 이거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 범죄다. 차별행위다. 말아야 한다. 이성애자만 떳떳하고 동성애자는 수치감 속에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법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혐오하면은 자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막 폭행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이런 잔인한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도 안 된다는 취지고 가장 큰 논건 이겁니다.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마음,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지 않냐. 타고나는 걸 어떻게 하냐. 통제할 수 없고 의지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건 가혹하다. 이런 무책임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다 이른바 이 논리들이 그 미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오는 논리들입니다. 이런 논리들이. 이게 교묘한 논리들인데요. 이게 어디가 잘못된지 잠깐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에 가입은 했지만 해석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을 권고적 효력만 갖지 의무가 없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동성애가 계약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에 들어오려면 모든 가입 당사자들이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에 들어오긴 어렵고 인권 조약에 들어오긴 어렵고 해석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해석은 따를 필요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권례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는 각 국가의 고유 법원에 주권적인 법원의 결정이 있다는 취지고, 주요 선진국이 일부 따라간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되냐. 국가는 고유한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허용한 나라들에게 얼마나 보건학적이고 도덕적인 폐해가 있는지 잘 보고, 그게 잘못된 결정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까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성애 허용 국가에서요, 성윤리가 무너지는 행위들이 막 속출합니다. 수간 합법화해달라, 이성애 합법화해달라, 소아 성애자 일부 다처제 인동해달라, 그리고 에이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 성도덕 문란행위 국가들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좀 가르쳐줘야 되고요. 교육도 막 무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각 국가가. 각 나라가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로마도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도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 결정된 나라들 잘 보고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헌법의 기본권 침해라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게 해서 헌재 재판관님들이 사인했어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결정문이 그러면 인권 침해 행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재의 결정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금지시킨 이상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는 절대 헌법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다. 불치병인 에이즈 확산의 주 원인이라는 건 좀 이따가 우리 염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텐데, 특별히 우리나라 미래 청소년들이 인권입법 제정 이후에 전체는 4배, 청소년은 10배, 20배, 그리고 청년들은 10배나 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동성애 인구가 지금 10,000명 수준인데 10배, 20배 는데요. 그러면 이거 전부 전액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 비용도 몇 조씩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덕 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행위가 차별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결정이고요. 여러분, 성도덕이라는 게 법률만 중요한 것 같죠? 도덕이 없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인권입법의 최대 문제는 도덕을 없애는 거예요. 도덕을 없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덕을 어기면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도덕의 억제력은 도덕에서 평가하는 이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 때문에 발휘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금지는 안 되는데. 근데 이 도덕적으로 이것을 인권입법에 의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을 없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행위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낀다고 반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선량한 성도덕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선량한 성도덕이 없어지면요, 판도라의 상자가 무너지듯이 법률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불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정말 도덕이 무너지는 거의 폐해는 로마가 무너진 게 법률이 무너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도덕이 무너져서 무너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가 된 것이 기본 동기가 됐다고 다 처벌 못하다, 처벌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동기도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정당하다고 범죄는 법으로 처벌하는 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고요. 가장 법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왜 묻냐면 감정이 생기는 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감정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무슨 자유가 있다라고 보냐면은 그 감정을 따르지 않을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모든 근대 법이 설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유가 있냐면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감정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있는데 왜 그 감정을 따랐냐라고 해서 도덕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동성애자도 이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제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는 전통적인 법적 책임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부만 정리하겠습니다. 인권위법 조항이 심각합니다. 이 인권위법 법 2조 2호입니다. 법 2조 2호.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청소년 유해물이 없어져가지고 동성애 영상 매체가 확산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적 원인이 뿌리를 찾아가면 이 인권위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무리 토론회를 해도 방송에서 다 차단되는 이유가 이 인권법 준칙 때문에 그래요. 이 인권법 준칙을 적용하면요, 전부 헌재 재판관님들과 대법관분들이 전부 인권 침해한 게 돼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 그대로 보도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 준칙이야말로 대법원 결정과 헌재에 반하는 위헌 무효 준칙이에요. 그래서 사실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 압도적 다수의 여론에 지금 배치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협하는 이 성도덕을 해체하고 반대 행위하는 사람들 전부 벌금 매기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차별금지법이 계속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발의되는 이유가 인권위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도 나아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인권위법 조항을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인권위법 조항에서 성적 지향 4자리만 딱 빠지면 제가 보기엔 이런 차별금지법 시도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인권위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폐해, 또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사회인리적 폐해, 잘 우리가 좀 깨달아서 이것에 우리 사회의 성도덕을 위협하고 있는 이 조항들을 삭제하는 운동에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